뉴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연 매출 2천만 달러를 자랑하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한국의 전통 식재료인 고사리와 발효 마늘을 대량 수입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레스토랑을 찾은 뉴욕의 미식가들은 처음에 이런 시골 식재료로 고급 요리를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감을 보였고, 현지 미식 평론가들은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전설적인 셰프 피에르 듀부아는 이는 고급 요리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혁신적인 요리는 단 며칠 만에 뉴욕의 미식가들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3개월을 기다려도 예약조차 하기 힘든 뉴욕의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자랑하는 피에르 셰프마저 나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계 입양아 출신 데이비드 김 셰프는 어떻게 한국의 전통 식재료로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지, 그의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으러 가보시죠. 저는 뉴욕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오너 셰프 데이비드 김입니다. 제 한국 이름은 김태현이지만 이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에요. 매일 아침 레스토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예약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숫자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어요. 지난 6개월간 예약률이 60% 이상 감소했다는 차트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1991년 인천의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후 저는 줄곧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제임스와 캐롤 킴이라는 좋은 양부모를 만난 것은 제게 큰 축복이었죠.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노란 머리카락과 파란 눈을 가진 친구들 사이에서 검은 머리와 까만 눈동자를 가진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너 중국에 맞지?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 그게 어디야? 북한이야? 라며 키득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내려앉곤 했죠. 결국 난 그냥 외국인이야 라고 대답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덜 아팠으니까요. 양부모님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해주려 애쓰셨지만 그때의 저는 차라리 제 뿌리를 모르는 척, 잊은 척하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취급받고 싶었고 제 발음을 지적하는 그들의 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변화는 고등학교 시절 요리부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어요. 칼을 잡고 재료를 다루는 시간만큼은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주방에서는 제 피부색도 생김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실력만이 의미가 있었죠. CIA를 졸업하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었고 2년 만에 미슐랭 2스타를 받았습니다. 연 매출 2천만 달러를 자랑하는 뉴욕의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2년 전 미슐랭 2스타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정점을 찍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느끼는 부담감, 끊임없이 높아지는 기대치까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여자친구 소피아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 문화에 푹 빠진 그녀는 제게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한국 여행 어때? 넌 새로운 걸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난 늘 가보고 싶었잖아.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잠시 이곳을 벗어나 머리를 비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게다가 한국의 음식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명해. 분명 새로운 영감을 줄 거야. 사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매일 아침 레스토랑 매출 현황을 보며 한숨 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죠. 결국 레스토랑을 2주간 임시 휴업하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예약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손에는 양어머니가 주신 오래된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제 입양 서류가 담긴 그 봉투를 이제야 열어볼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양부모님과 처음 만난 날 뉴욕의 한 공항에서였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6살의 저를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양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었죠. 때로는 깊은 밤 창 밖의 달을 보며 한국에 계실 친부모님도 같은 달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상상하곤 했답니다. 요리사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양부모님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지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우리는 내 선택을 믿는단다.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소피아는 제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어요.
프랑스 출신인 그녀 역시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방인이었으니까요. 당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 새로운 영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이번 한국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승무원이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졌죠. 이제 곧 저는 제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잃어버린 영감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피아는 저를 템플스테이가 있는 절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 보니 고즈넉한 절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당황한 제 물음에 소피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템플스테이, 내가 미리 예약해뒀어요. 처음 듣는 말이라 다시 물었죠. 그게 뭔데? 소피아의 설명으로는 절에서 스님들의 일상을 체험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스님처럼 생활한다고? 난 휴식이 필요한 거지.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바로 그때였어요. 절의 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온화한 미소를 띤 스님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첫날 저녁 공양간에서 마주한 식사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수십 가지의 나물 반찬들 중에서 특히 갈색빛을 띤 어떤 나물 반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순간 식당 안의 고요함이 깨지면서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더군요. 사실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양아버지의 식물도감에서 봤던 독초와 똑같아 보였거든요. 20년이 넘는 요리 경력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식재료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그 반찬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독초를 이렇게 당연히 먹다니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닌가. 그때였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스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잠깐 나와 보시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님을 따라 식당을 나서자 달빛이 비치는 절 뒷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윽고 스님이 어떤 건물의 문을 여셨어요. 그 순간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왔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사찰 주방이었죠. 주방을 담당하시는 다른 스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저를 이끌어주신 스님이 요리를 담당하시는 스님께 무언가 설명을 하더니 고사리의 조리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고사리를 끓이고 물에 불리고 우려내는 과정을 통해 독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조리는 자연과 조화를 배우는 과정이죠. 한결 마음이 놓인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뉴욕에서 꽤 유명한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업 위기에 처했고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요. 앞이 너무 막막할 따름입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만들 수 있는 변화를 바라보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소피아는 저를 종로의 한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산촌이라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여든이 넘은 박 여사님이 40년째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마늘을 써는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우리나라 마늘은 그냥 양념이 아니라 약이에요. 박 여사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한켠에 오래된 장롱을 열어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우리 어머님이 남기신 거예요. 마늘을 발효시키는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노트를 펼치자 빛바랜 종이에 꼼꼼한 필체로 쓰여진 레시피들이 가득했어요. 계절별 마늘 보관법, 발효 시기에 따른 맛의 변화, 심지어 달의 모양까지 고려한 절임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신이 이걸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박 여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양어머니가 주신 입양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들었어요. 이제는 제 뿌리를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입양서류를 읽고 난 다음 날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한국의 전통 식재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죠. 박 여사님께 이런 마음을 전했더니 강원도의 고사리 농장과 의성의 마늘 농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로 향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푸른 고사리 밭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40년째 고사리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김만호 할아버지가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고사리가 나는 곳이라우. 해발 700m가 넘는 고산지대라 그런가 다른 지역보다 씨가 단단하고 맛이 좋아.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다 할아버지는 농장 한쪽에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곳에는 다른 고사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사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토종 왕고사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멸종 위기야. 내가 30년 넘게 씨를 보존해온 거지. 할아버지는 고사리의 생태와 재배 방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봄에 새순이 나오는 시기부터 수확하는 방법, 말리는 과정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연구 노트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 고사리가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는 걸. 여기 봐보소.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고사리의 영양성분 분석표, 토양 데이터, 심지어 해외 연구 자료까지 있었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북 의성의 마늘 농장이었습니다. 김용식 할아버지는 마늘밭 사이로 저를 안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의성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토질이 좋아서 그런가 봐. 할아버지는 특별히 관리하시는 밭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곳에는 일반 마늘보다 몇 배는 큰 마늘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서 마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귀한 유산이지. 일반 마늘의 10배는 되니까. 농장 한켠에 자리한 실험실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현대식 장비들이 가득했고 마늘의 성분 분석과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전통을 지키는 게 옛날 방식만 고수하는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발전시켜야 진정한 보존이 되는 거지. 두 농장을 방문하면서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이분들에게 농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사명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두 분 모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식재료를 그저 요리의 재료로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각각의 식재료가 가진 고유한 이야기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았을 때는 제가 정상에 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요리는 자연과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소피아는 운전하면서 제게 물었어요. 어때요? 무언가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 같아.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식재료로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낼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특히 김용식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마늘의 발효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지하 저장고로 저를 데려가셨는데 그곳에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1년 된 거고 저건 3년 된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마늘의 매운맛은 줄어들고 감칠맛이 더해지지. 할아버지께서 가장 오래된 항아리 하나를 열어주셨어요. 새카맣게 변한 마늘을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죠. 이렇게 발효된 흑마늘은 일반 마늘과는 전혀 다른 맛을 내. 서양 요리에도 잘 어울릴 거야. 고사리 농장의 김만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고사리는 햇빛과 습도가 가장 중요해. 나는 매일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밭을 한 바퀴 돌아 고사리가 어떤 상태인지 살피는 거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농부가 아닌 과학자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신만의 연구 일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매일매일의 날씨 변화, 생육 상태, 수확량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셨더군요. 기록하지 않으면 경험이 지식이 되지 못해.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어요. 두 분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재료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지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분들의 진정성도 느낄 수 있었지. 이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한국의 전통 식재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고사리와 마늘을 주방 한켠에 놓고 밤늦도록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죠. 첫 번째 시도는 완벽한 실패였어요. 발효 마늘을 활용한 소스를 만들려다가 주방 전체에 마늘 냄새를 가득 채웠죠. 수석 셰프 마이클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보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도망갈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김용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발효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발효 마늘의 농도와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20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했어요. 마늘의 알싸한 맛은 줄이고 감칠맛은 극대화한 소스를 만들어낸 거죠. 고사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구할 수 있는 고사리는 김만호 할아버지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결국 직접 수입을 결정했죠. 관세와 식품 허가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메뉴는 발효 마늘 크림 소스를 곁들인 고사리 리조또였어요. 이탈리아 요리의 정석을 한국 식재료로 재해석한 거죠. 주방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셰프, 리조또에 고사리라니요? 그건 좀. 하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사리를 곱게 채 썰어 리조또 알갱이 사이사이에 숨겼고 발효 마늘 크림 소스로 깊은 맛을 더했죠. 한 스푼 맛본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뭔가 특별해요.
다음은 흑마늘 퓨레를 곁들인 양갈비였어요. 3년간 발효된 흑마늘을 퓨레로 만들어 양갈비와 함께 구웠죠.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주방 스태프들이 피했지만 완성된 요리를 맛본 후에는 모두가 감탄했답니다. 가장 도전적이었던 건 고사리 디저트였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김만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고사리의 은은한 단맛을 살려 초콜릿 무스와 조합했습니다. 여기에 발효 마늘 캐러멜을 더했고요. 첫 시식회 날 저희 레스토랑에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들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죠. 첫 번째 코스가 나갔을 때 식당 안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봤죠. 하지만 한 입, 두 입 먹어볼수록 손님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색다르네요. 마늘인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고사리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특히 뉴욕타임스의 음식 평론가였던 제임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새로운 맛의 영역을 개척했어요.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요리예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손님들은 여전히 낯선 맛에 거부감을 보였고 일부 평론가들은 너무 실험적이라며 혹평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비판도 두렵지 않았어요. 밤늦게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득 박 여사님이 주신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의 맛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면서 저만의 요리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한국의 전통 식재료들은 제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보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찾던 새로운 맛은 결국 제 뿌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한 달 동안의 실험 끝에 완성된 새로운 메뉴판에는 총 12가지의 코스 요리가 담겼어요. 각각의 요리에는 저만의 스토리가 담겨 있었죠. 산사의 아침이라 이름 붙인 식전 요리는 템플스테이에서의 경험을 담았고 할머니의 정원이라 명명한 메인 코스에는 박 여사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건 고향의 맛이라는 디저트였어요. 발효 마늘을 디저트에 활용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너무 달게 만들어서 마늘의 특성이 사라졌고 그 다음엔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들었죠. 50번이 넘는 시도 끝에 마침내 완벽한 배합을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면서 주방 문화도 바꿨어요. 매일 아침 브리핑 때 한국의 전통 식재료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말에는 직원들과 함께 발효 실험을 진행했죠. 처음엔 귀찮아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먼저 나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곤 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미슐랭 평가단이 다녀간 날이었죠. 그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코스가 진행될수록 깊은 관심을 보였답니다. 특히 발효 마늘을 활용한 소스 베이스의 스테이크를 맛보고는 이건 정말 혁신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제는 한국의 농부들과 직접 연락하며 식재료를 공수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할아버지, 김용식 할아버지와는 매주 화상통화로 근황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죠.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게는 새로운 영감이 되고 있어요. 매년 연말이면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들이 모여 다음 해의 트렌드를 결정하는 뉴욕 퓨처 테이스트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프랑스의 전설적인 셰프 피에르 듀부아가 깜짝 등장한 겁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메종 드 피에르의 오너 셰프였던 그는 이제 세계 식문화 트렌드를 좌우하는 권위자예요. 그의 한마디가 레스토랑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죠. 처음에는 기뻤어요. 제가 존경하는 셰프가 직접 제 레스토랑의 요리를 맛보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식재료로 고급 요리를 만든다고? 그건 불가능해. 피에르가 제 고사리 리조또를 한 입 맛보고는 말했어요. 마늘은 향신료일 뿐이야. 주연이 될 수 없어. 당신은 요리의 기본을 잊은 것 같군.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셰프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다음 주 열리는 신메뉴 경연대회에서 한번 겨뤄보는 건 어떠신가요? 피에르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재미있군.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정한 고급 식재료와 당신의 한국 식재료를 동시에 사용해야 해. 심사는 미슐랭 평가단이 직접 맡도록 하지. 도전은 시작됐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김만호 할아버지께 급하게 연락드려 최상품 고사리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렸고 김용식 할아버지의 3년산 발효 마늘도 특별히 분양받았죠. 대회 당일 피에르는 트러플과 푸아그라 같은 최고급 식재료를 가져왔어요. 반면 제 테이블에는 고사리와 마늘, 그리고 한국에서 공수한 전통 장류들이 놓여 있었죠. 저것들로 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심사위원이 피에르에게 귓속말로 물었어요. 피에르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기껏해야 시골 할머니의 나물 요리겠지.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요리는 산사의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고사리를 데치고 곱게 채 썰어 트러플 리조또의 베이스로 활용했죠.
발효 마늘 크림 소스로 감칠맛을 더했고 그 위에 피에르가 가져온 트러플을 얹었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전혀 다르네요. 고사리의 식감이 트러플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메인 디시는 할머니의 정원이었어요. 푸아그라를 발효 마늘 퓨레로 감싸고 그 위에 고사리 튀김을 올렸죠. 한국의 전통과 프랑스의 고급 식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피에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요리는 완벽했지만 너무나 전형적인 프렌치 요리였거든요. 반면 제 요리는 심사위원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니에요. 수석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식재료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혁신적인 요리네요. 결과 발표 시간 한 표 차이로 제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피에르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의 요리가 정말 맛있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오늘 큰 교훈을 배웠죠. 진정한 혁신은 편견 없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이제 알았어. 우리의 전통 식재료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 식재료로 세계 미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제 뿌리를 더욱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답니다. 대회 이후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피에르의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대회 다음 날 아침 그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죠.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의 주방에서 며칠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발효 마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요. 피에르는 정말 학생처럼 겸손한 자세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발효 마늘의 숙성 과정, 고사리의 전처리 방법, 한국 전통 장류와의 조화까지. 그의 진지한 태도는 우리 주방 스태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죠. 데이비드, 일주일 후 피에르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이란 건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란 걸 이제 알겠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도 조금씩 늘었어요. 특히 미식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새로운 메뉴가 화제가 되었답니다. 마늘이 이렇게 우아한 맛을 낼 수 있다니. 한 음식 평론가의 말이 기억에 남네요. 가장 기뻤던 건 강원도와 의성의 할아버지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의 전화였어요. 내가 해낼 줄 알았다는 김만호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죠. 김용식 할아버지도 우리 마늘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구나 하시며 기뻐하셨고요. 소피아는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찾던 건 이거였죠? 자신만의 요리 철학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 뿌리를 알게 해준 한국의 전통 식재료들, 그것을 소중히 지켜온 농부들, 그리고 저의 도전을 믿어준 모든 분들께요.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았고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주방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아침 브리핑 때마다 한국 전통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주방 스태프들도 자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죠. 셰프, 발효 마늘을 디저트에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파티시에 앤이 제안했어요. 처음엔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했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흑마늘, 초콜릿 무스라는 놀라운 디저트가 탄생했답니다. 마이클은 고사리를 활용한 파스타 요리를 개발했어요. 한국의 고사리를 이탈리아 파스타와 결합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의 고사리 카르보나라는 이제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죠. 피에르의 방문 이후 가끔 유럽의 셰프들이 찾아오곤 해요. 그들은 특히 우리의 발효 과정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해요. 이 모든 지혜는 한국의 농부들로부터 배운 것이라고요. 양어머니는 얼마 전 처음으로 레스토랑을 방문하셨어요. 모든 코스를 드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내 뿌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눈물이 났답니다. 이제는 매주 한 번씩 김만호 할아버지, 김용식 할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해요. 그분들의 조언 하나하나가 저에겐 더없이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죠. 음식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할아버지들의 말씀을 요즘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제는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새로운 맛은 결국 제 정체성 안에 있었다는 걸요. 이제는 더 이상 제 뿌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답니다. 어느 날 밤 레스토랑 문을 닫고 혼자 남아있을 때였어요. 문득 양어머니가 주신 오래된 입양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열어볼 용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램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한글로 쓰여진 편지를 소피아가 번역해준 적이 있었죠. 사랑하는 태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이미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겠구나. 우리가 너를 보낸 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매일 밤 고민한단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생각날 거야. 어머니는 늘 너를 위해 고사리를 데치고 마늘을 절이던 손끝의 감각을 잊지 않을 거란다. 그날 밤 오랜 시간 주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맛, 그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소피아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서울의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고요.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죠. 김만호 할아버지와 김용식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더니 두 분 다 기뻐하셨어요. 내가 우리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다리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서울 레스토랑의 이름은 태연으로 정했어요. 제 한국 이름이죠. 뉴욕의 메종 데이비드가 제 현재라면 태연은 제 뿌리가 될 거예요. 어제는 처음으로 입양인 모임에 참석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서 요리를 통해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고 문화이며 정체성이죠. 저는 이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이면 서울로 떠나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양부모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내가 찾은 길이라면 그게 바로 옳은 길이야. 양아버지의 말씀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뉴욕의 레스토랑은 마이클이 맡아주기로 했어요. 셰프가 가르쳐주신 한국 음식의 철학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믿음이 갔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의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더 이상 검은 머리와 까만 눈동자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이고 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다리가 되어 우리의 전통 식재료가 가진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입양이라는 아픔을 통해 오히려 두 개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음식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맛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너 셰프 데이비드 김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